가장 많은 게 부동산 자산가들의 상담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제목을 부동산 자산가의 상속 증여 전략이라는 거를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는 요즘 이제 부동산 자산 시장의 트렌드, 뭐 금리가 올라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트렌드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사전 증여를 위한 전략들, 어떻게 사전 증여를 하면 좋을지, 오늘은 뭐 상세한 내용보다는 이게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현물출자 법인 전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세 혜택.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주택 규제 지역 해제가 됐었거든요. 그 해제의 효과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왜 2022년에 부동산 사전 증여를 해야 되는지, 요즘 가장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살펴보고 전체로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 시장의 이제 트렌드를 살펴보면 요약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는 그 이유가 뭐냐. 기준금리가 지금 한 4%대 나온다고 하죠. 그러면 시중금리가 최소 6%, 8%, 내년이면 10%까지 간다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 부동산 시장 왜 이렇게 어렵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전쟁,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의 효과도 있고요. 또 고물가, 고금리, 또 고환율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가 보면 자산가들은 하지만 지금이 적깁니다. 부동산 가치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를 높이다 보니까 대출을 해서 뭔가를 거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대출을 많이 냈던 분들은 부동산을 자꾸 팔려고 해요. 저희 고객 중에도 부동산을 매각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의뢰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부동산은 무조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사전 증여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산가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증여가 지금이 적기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면 다주택은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규제 지역 해제가 이번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을 전매하거나 증여를 못했어요. 근데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을 증여하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많은 지역이 다 해제가 됐어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생 임대차 계약이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 임대 기간을 2년을 채운다고 가정하면 거주를 안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량 부동산. 이제 내년부터는 경매나 이런 게 좀 쏟아질 거라는 말이 많아요. TV 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급매물, 경매, 공매 이런 것들을 사주실 수 있는 자금 출처. 우리 법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의 주식을 통한 자금 출처 확보를 해가지고 급매로 나오는 자산을 자녀들이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우리도 부동산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요즘의 트렌드는 수익보다는 황금성이에요. 언제든 팔 수 있는 부동산을 사야 된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크던 적던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사전 증여를 위한 어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부터 22년 사이에 주택에 대한 증여가 전체 증여 비율의 12.5%. 생각보다 높아요. 사전 증여 열풍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증여 재산 가액을 살펴보면 이건 국세청 통계 자료인데요. 50조를 육박하고 있어요, 금액을. 금액 자체도 50조고 건수도 26만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보면 이 안에는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특히 부동산은 증여 후에 환가를 하려고 하면 일정 기간이 걸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앞으로 바뀌는 제도, 사전 증여를 왜 해야 되냐. 양도세, 2월 과세.
다들 아시죠? 저희가 이제 양도세 2월 과세 10년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현물출자 법인 전환에 의한 양도세 2월 과세를 또 생각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여기 보시면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분양권 뭐 이런 것들 증여했을 때 5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취득가액을 과거에 취득한 가액하고 증여받은 가액 중에 작은 것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내에는 못 팝니다. 근데 이게 내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재산을 증여했다는 이유만으로 10년간 묶어두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건 법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매매 목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10년간 못 파니까. 그래서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사전 증여를 오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행은 5년입니다. 특수관계인은 대부분 직계 존 비속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기타 친족들도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통해 가지고 다들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하는 경우는 주의를 해야 되죠. 첫 번째가 이제 대상 자산을 보면 주식은 없어요. 주식은 없고 부동산, 토지 건물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 같은 거죠. 그리고 분양권 또는 시설물 이용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정 기간 내에 양도를 하면 취득가액을 달리 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일정 기간은 5년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10년으로 바뀌죠. 그리고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채무 상환에 대한 사후 관리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이제 취득세. 우리가 지금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하면 3억 원 이상 공시가격이에요. 3억 원 이상은 12%로 과세했어요. 그래서 12% 되기 전에 빨리빨리 옮기고 이런 사례가 있었죠. 그러다가 그 외에는 3.5%예요. 물론 농특세는 제외하고. 근데 이게 변합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변하냐면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시가 인정액이에요. 증여도 마찬가지죠. 시가 인정액은 우리가 증여할 때 늘 확인하는 거잖아요. 감정평가, 공매, 경매, 유사, 매매 사례가액까지 이걸 가지고 취득세도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차이가 얼마나 나나 보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라고 하면 지금은 공시가격인 14억으로 취득세를 냅니다. 근데 내년이 돼버리면은 시가인 20억. 이거는 매매 사례가액 정도 되겠죠. 아무래도. 아파트는 다 있잖아요. 매매 사례가액이. 그래서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5,300만 원 내던 취득세가 7,6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높아지면 그만큼 취득세도 많아지죠. 그래서 올해 안에 부담부 증여하려는 곳이 많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사전 증여 컨설팅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토지 건물을 부담부 증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부담부 증여하면 증여 가액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을 받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 금액만큼도 다 떠안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가 돈이 있으니까 양도세를 더 많이 내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자녀들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를 사후 관리해요. 저희도 이 부담부 증여를 하고 났더니 4년인가 후에 실질적으로 일부 상환을 했더니 조사가 나왔어요. 어떤 돈으로 상환했는지. 그래서 여기는 임대보증금을 올려서 일부 상환했고 대출을 추가로 또 법인에서 받아서 이제 개인에서 자녀들이 받아서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토지 건물을 증여할 때 시가 인정액으로 자꾸 과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 시가로는 증여를 못 하는 거예요, 현재는. 그런 부분이 사실 지금 조세 소송 가 있는 것도 있고 저희도 지금 불복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측 가능성도 없고 과세 형평도 안 되는 거예요. 다들 그냥 똑같이 감정평가를 하면 괜찮은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도 작년에 부담부 증여를 했어요.
할 때 어떻게 했냐? 나눠서 했습니다. 매매 사례가액, 시가 인정액.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어요. 시가 인정액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증여 시점 전 6개월, 후 3개월 동안에 예를 들어 감정평가를 했다거나 또는 매매 사례 가액이 있다거나 특히나 이제 유사 매매 사례 가액까지 가져다가 시가 인정액으로 봅니다. 아마 이제 내년 되면 취득세는 과세관청에서 감정평가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감정평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가 양수도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상세히 설명은 못하지만 그냥 전체적인 틀만 한번 오늘은 살펴볼게요. 자녀한테 사고 파는 거니까 싸게 파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무조건 시가대로 내야죠. 시가대로 냅니다. 그러면 자녀는 싸게 샀잖아요. 그러면 시가하고 매수가액의 차액, 그 차액에 대해서 30% 3억 룰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30% 룰을 적용하면 자녀는 싸게 사고 증여세도 안 내고 부모님은 양도세는 시가대로 어차피 내고. 근데 이게 언제 제일 활용이 많이 했냐면 1세대 1주택 때 정말 많이 활용했습니다. 1세대 1주택을 가진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대로 계산해도 지금은 12억까지가 이제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되고 예를 들어 그냥 단순히 12억짜리다. 근데 이거를 얼마에 파냐면은 9억에 파는 거예요, 자녀한테. 그럼 자녀는 9억에 사고 부모님은 12억에 판 게 되기 때문에 대신 1세대 1주택이라 세금 안 내요. 그럼 자녀는 9억에 샀으니까 12억에 30%하고 3억 룰을 보면 30%보다 3억이 작거든요. 그래서 3억을 빼면 딱 9억이 나와요. 그래서 증여받을 금액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넘깁니다. 물론 이 자녀도 1세대 1주택으로 나중에 팔 것을 예상하고 가는 거죠. 모든 행위가 장점만 있진 않아요. 9억에 사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9억이에요. 하지만 1세대 1주택이니까 네, 괜찮은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건물. 이것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는 토지 가격이 굉장히 높지 건물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사서 계속 감가상각을 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손자녀들하고 쫙 나눠가지고 회장님이, 왜냐하면 저희는 법인 전환을 권유드렸었는데 회장님께서는 법인으로 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으셨어요. 그때는 그래도 75% 감면도 되고 막 이럴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건물하고 임대차만 넘겼어요. 대출은 그대로 두고 토지에 담보된 대출은 그대로 두고 건물하고 임대차만 넘겨서 임대차 수익만 자녀들한테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처음에 임대차 수익 가는 건 좋은데 건보료가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가만히 있던 자녀도 임대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건보료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또. 그래서 사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 회장님이 이제는 내가 법인으로 가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토지는 회장님 거, 토지 지료는 건물을 가진 자녀들의 개인 사업자로부터 받습니다. 공동. 그리고 자녀들은 임대료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자금 출처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법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중소기업 통합을 통해서. 이제야 이제 법인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요 두 개 합쳐서 법인을 만들어서 주식으로 바꿔야겠죠. 그때는 이제 섞여 있으니까 주주가. 예. 그리고 이제 상속할 때가 되시면 물건으로 주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내가 이 자녀한테만 주고 싶어도 유류분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결국 그 물건은 금매로 넘어가거나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법인으로 전환하는 건 좀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건물은 낮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하고 건물만 증여하고 그걸로 임대료를 자금 출처에 활용하는 방안. 이거는 정통적인 방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써왔습니다. 네 번째는
이건 저희가 이제 역삼동에 있는 건물을 했던 사례인데요. 거기는 법인 전환을 못 해요. 역삼동은 아시겠지만 소비성 서비스업이 많습니다. 접대 이런 것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성 서비스업을 가진 그 면적이 컸어요. 그래서 법인으로 전환하자니 감면도 안 되고 양도세도 내야 되고 또 취득세가 5배 중과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 중과의 중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워했었는데 법인으로 그럼 건물을 증여하자. 그래서 법인의 임대 소득을 발생시키자. 그리고 대신 취득세는 중과로 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다가 넣었는데 이때는 또 뭘 주의해야 되죠? 특정 법인 증여 이익. 예전에는 직계 존비속만 해당됐어요. 저희가 이걸 했을 때는. 근데 지금은 모든 친인척이 다 해당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며느리는 기타 친족이어서 규정에 안 걸렸어요. 특정 법인 증여 이익 규정에. 그래서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법인의 건물을 증여하는 방법은 많이 써요. 저희가 이제 역삼동 거기는 자녀분들이 있었고 며느님이 있었고 손자녀가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9명이 나눈 거예요. 쫙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분율을 다 따져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느님이나 사위가 지분율이 좀 높을 수밖에 없죠. 특정법인 증여이익이 안 생겨야 되니까. 다른 분들은 다 1억 미만으로 맞추고. 네. 근데 지금은 그것도 사실 쉽진 않아졌어요. 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홀딩스를 만들자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것도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법인으로 소득이 들어오고 하면 일단 법인세는 덜 내죠. 그러면서 법인이 나중에 토지를 사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5번째는 법인 전환. 부동산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죠.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제가 요즘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부채를 자꾸 일으키셔가지고 순자산을 줄이려고 그래요. 이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려워요.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이긴 사례도 있고 있긴 있지만 과세관청에서는 당장에 일으킨 부채를 과연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부채를 볼 것이냐. 그러니까 국세청도 많이 진화를 했어요. 예전엔 사실 신경도 안 썼었는데 어차피 나중에 세금 거둘 거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요. 그래서 법인 전환할 때는 항상 사업용 자산이어야 되고 그리고 다 가야 돼요. 포괄적으로. 여기만 가고 여기는 안 가고 이건 안 되고 다 가야 됩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현물출자 법인 전환일 때. 근데 법인 전환은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자산가액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가격이 자꾸 늘어날 거기 때문에 실물 자산으로는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실제로 제가 이제 현물출자 법인 전환을 해서 그 회장님이 지금 몸이 많이 아프신데 이미 한 6년, 7년 지난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증여까지 다 끝낸 상태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인정액 그걸로 이제 문제가 되는 회사가 있어요. 물론 이미 다 말씀드려서 납세자분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저희는 그거를 일단 다퉈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물 출자할 때는 평가를 하죠. 그래서 평가를 해서 진행해야 되고 내년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요. 내년쯤에 좀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어떤 위원님하고 하고 있는 것도 이자율 때문에 법인 지금 부동산 임대법인의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이자율이에요.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자율이 올라갈 게 뻔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오래된 고객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 이렇게 묶어놔요. 이자를. 3점 몇 프로로 내년까지. 그럼 그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그거를 법인 전환하면서 이대로 묶어달라?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가면은 무조건 올라요. 이자는. 개인으로 그냥 있어도 오르고 법인 가도 오르기 때문에 그 이자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법인 전환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실제 법인 전환할 때는 대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출 승계. 그리고 대출 자체가 실질적으로 사업용 대출이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하는 이유는 나중에 상속 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 저희가 이제 고객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세요. 자녀가 많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분쟁을 대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동산 자산가들이 요즘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비규제 지역의 주택, 입주권, 재건축 이런 거 줄 수 있냐 없냐. 7월부터 이제 나왔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의 부동산을 사전 증여하는 방법. 이건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다면 이도저도 안 되는 빌딩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도 한번 상담했던 곳인데 기준시가 1,000억이에요. 그러면 평가면 얼마겠어요? 못 넘기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 준비를 해야 돼요. 상속 준비. 뭘로 하냐? 관리법인으로 합니다. 거기는 실제로 세무조사도 나왔대요. 너네 관리법인으로 이익 주는 거 아니냐? 근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요. 건물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정도 건물은 관리자가 없으면 못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거 다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관리법인을 활용한 방안이 현재로서는 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우리가. 그래서 관리법인으로 하는 방법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현물출자 법인 전환에 이제 조세 감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거는 저희는 종합예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양도세 2월 과세를 부채로 빼달라는 제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 그게 받아들여졌고 지금은. 그리고 취득세는 부동산을 잡고자 해서 어찌됐든 감면이 없어진 거죠. 부동산 업은 지방세에서 사라졌죠 이제는. 그래서 취득세는 근데 따지고 보면 증여를 해도 내야 돼요. 안 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신규 법인이기 때문에 중과되는 부분 이걸 어떻게 해지할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컨설팅의 핵심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세금은 어떻게 보면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 예전 같으면 취득세 감면도 있었죠. 100%였다가 75%였다가 50%로 바뀔 거냐 말 거냐 했는데 부동산은 아예 없어졌고 나머지는 75%로 지금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첫 번째는 취득세는 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에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포괄 양수도 형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현물 출자지만 현물 출자도 양수도예요. 근데 포괄이 아니면 이 모든 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2월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포괄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가끔 부동산 가면 공장으로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현물 출자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지목을 떼보니까 전답 이렇게 돼 있는 데 많아요. 왜냐하면은 사서 그거를 지목을 변경하려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내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것도 안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살펴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런 걸 하면서 느낀 거지만 부산에 있는 모 기업을 현물 출자해서 완성을 했거든요.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단 1평방미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현물 출자나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컨설팅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리적인 검토 다 하고 이걸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걸 몰랐더라면은 나중에 이제 낭패를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다행히 뭐 법무법인하고 다 논의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받아서 근데 현물 출자이기 때문에 허가 받기도 쉽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저희하고 논의도 했지만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언제 이거를 샀냐 이런 것들을 또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완성되고 와라. 그럼 만약에 법인 설립까지 다 됐는데 인가 받아서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버리면은 양도세 2월 과세 안 됩니다. 양도세 2월 과세는 무조건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답이 있었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됐다. 그럼 양도세 2월 과세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하다 보니까 본 게 전답이라도 도시 지역이 있습니다. 보면은 거기는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돼요 또. 네, 그것도 이제 법무법인하고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논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세 2월 과세. 그리고 양도세 2월 과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것을 양도한 날에는 이 자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자산 고려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생각해서 계산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과세관청에서 어떤 업체에 공문이 날라온 거예요. 너네 이거 말고도 양도한 게 있는데 왜 합산신고 안 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2월 과세는 합산신고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딱 요것만 있었을 때 계산해서 2월 과세 신고하고 그리고 법인세로 납부해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납부한다는 거 여기 나와 있죠. 서면 2팀.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주식가치평가예요. 우리가 지금은 자꾸만 부동산을 시가 인정액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고 지금도 우리 주식가치평가 하잖아요. 부동산 과다법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은 숙제입니다. 50% 이상 부동산 과다법인은 시가 인정액으로 부동산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다투고 있지만. 그래서 법에 없기 때문에. 근데 법에 언젠가는 올라오겠죠, 아마도.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비용을 다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현물출자 법인 전환하고 5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끝나죠. 그건 뭐 다들 아시니까. 그 5년 지난 상태에서 주식가치 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를 하면 대부분 5년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평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범위가. 새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 한은. 한다 해도 공시지가가 감정평가를 못 따라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해지가 됐어요. 그렇게 해지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양도소득세 2월 과세 부분은 부채로 빠지기 때문에 순자산이 확 줄어듭니다. 실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컨설팅 하기 위해서 짜보니까 양도세가 한 77억 나와요. 600억짜리거든요. 그러면 77억 나오면 그 77억이 순자산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5년 동안에 많은 컨설팅을 해야겠죠, 우리가. 잉여금이 쌓여서도 안 되고, 그렇죠? 배당도 해야 되고, 잉여금이 쌓여서도 안 되고, 부채도 일으켜야 되고, 감자도 해야 되고, 이런 컨설팅을 쭉 통해 가지고 5년 후에 주가를 답보하거나 약간 상승한 상태로 갈 수 있다면 최고의 이제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물 출자를 그냥 한 번 해갖고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최소 5년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속과 증여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여기 보면 이제 법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혜택 보는 거는 이거죠. 부동산도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현물 출자로 인해서 법인 전환을 하면 2월 된 공제들이 다 승계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되고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이라고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살 때 매입하죠. 할인하지만 실제로 현물 출자로 인해서 설립된 법인은 채권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다는 뜻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물 출자로 인해서 설립을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설립 아니고 할 수 있는 건 중소기업 통합. 근데 중소기업 통합을 하려면 개인은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법인 개인은 과점주주이기 때문에 그 법인이 1년 이상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칠 수가 있어요. 요즘 보면은 뭐 용인이나 이런 데가 이제 과밀 외다 보니까 거기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서울에 있는 부동산하고 중소기업 통합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 많이 하세요. 1년 지나야 돼요. 반드시. 은행에서도 자꾸 우겨요. 1년 안에도 할 수 있다고. 그거 안 됩니다. 1년 지나야 돼요.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지역 해제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규제지역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어떤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규제지역은 뭐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지역들을 통틀어서 말해요.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 안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포함됩니다. 지금 요게 이제 제가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를 캡처해가지고 올린 건데 조정 대상 지역이 지금 101곳이었어요.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게 다 해제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은 표시에 보면 투기 과열지구 중에 남아있는 거는 서울은 무조건이고요. 과천, 성남의 분당, 성남의 수정. 근데 이런 데만 남아있어서 지금 여기 써 있죠. 수원, 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도 빠졌어요. 지금 용인을 많이 활용할 거예요, 앞으로. 지금 보니까 우리 그 용인에 클러스터 들어오잖아요. 뭐죠? 하이닉스?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약간 답보 상태래요. 공사를 못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천하고 광주에서 물과 전기를 줘야 된대요. 근데 이권이 있으니까 지역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타협이 됐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용인을 또 많이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동탄 이 지역도 마찬가지. 다 해제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는 거는 몇 개예요, 그러면? 과천, 성남 분당, 성남 수정, 광명, 그렇죠? 그리고 하남 이렇게 남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은 다 해제됐어요, 지금은. 인천 둘, 넷, 여섯, 여덟 개잖아요. 이거 다 해제됐어요. 인천 다 해제됐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요 위에 보시면은 수원, 팔달, 뭐 용인, 수지 싹 다 해제됐습니다, 지금. 네, 다 해제가 됐어요. 동두천 뭐 다 해제됐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이렇게 규제 지역이었을 때의 문제가 가장 뭐였냐면 주택을 살려도 살 수가 없는 거죠. 담보를 안 해주니까 대출을. 우리 LTV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LTV. 그러니까 말하자면 loan to value, 네. loan to value ratio. 뭐 비율이래요, 비율. 그러니까 주택 담보 대출 비율. 이거를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9억 이하면 40%까지 묶어 놓은 거죠. 그리고 9억을 초과하면 20%입니다. 5는 오타예요. 20%. 조정 대상 지역은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 근데 이게 해제됐어요, 다. 다 해제되면 어떻게 돼요? LTV가 7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자녀들이 물건을 사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2주택 취득세가 이제 완화되죠. 우리가 2주택이면 8%인가? 8%죠. 8%를 냈어요. 네, 8%를 냅니다. 규제 지역은. 규제 지역 안에는 다 들어가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 다 들어가요. 근데 비규제 지역이 되면 2주택이랑 똑같아요. 1%에서 3%. 혜택이 엄청 커요. 또 하나가 이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비규제 지역이 되면 2주택까지는 1주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3억 이하는 0.6%부터 94억 원 초과 3.0%까지 이렇게 됩니다. 원래 규제 지역이었으면 얼마가 되냐면 1.2%에서 원래는 1.2%에서 6%까지 가요. 그러니까 2배였어요, 2배. 이제 종부세가 안내문이 막 오죠. 12월 15일 이제 종부세 고지된다. 또는 배제 대상을 신고해라. 안내문 지금 많이 옵니다, 종부세. 올해 종부세 대상이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기준 시가가 시가를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시가가 이제 내년부터 부동산이 자꾸 거래가 떨어지다 보니까 기준 시가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부세도 완화되고 또 하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다들 아시죠? 일시적 1세대 2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은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년 내에 팔고 또 새로운 집에 1년 내에 이사를 가야 돼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근데 규제 지역에서 빠지게 되면은 그냥 3년 내에 팔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게. 그리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죠. 일반은 안 돼요. 재개발, 재건축 다 합쳐서 조합원 지위도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주택 사면 조정 대상 지역이나 규제 지역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내면 이게 국세청으로 또 갑니다. 그러면은 다들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이걸 안 해도 돼요, 이제는.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전 증여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주택수 산정 기준. 이거는 이제 1세대 1주택 판정하거나 할 때 가끔 상담을 가보면 우리가 법인 컨설팅 외에도 이런 걸 많이 여쭤보십니다. 네, 실제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해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자녀 세대 분리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많이 물어봐요. 지금은 이제 완화돼서 소득이 있으면 돼요. 예전에는 30세 이상이어야 됐지만 지금은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소득이 생각보다 낮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70 몇만 원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월로 따지면. 그래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세대 분리되면. 그래서 자꾸 소득을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주고 세대를 분리해줘야죠.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세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에 약간 이제 좀 다른 점이 취득세는 일단 4.6%예요. 4.6%로 내요. 그리고 재산세는 신청하면 주택으로 부과되고 신청 안 하면 그냥 상업용 건물로 부과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임대주택. 지금 요즘 보니까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안내문이 많이 옵니다. 지금 등록 임대주택은 우리 등기부 등본 있죠. 부동산. 거기에 부기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 안 하신 분들은 해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고 안 하면 또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해야 되고 등록 임대주택은 중과 판정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을 합니다. 근데 비과세 판정 시는 제외해요. 그리고 등록 임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체를 팔 때는 또 혜택이 없을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는 안 되고 아시죠? 다 없애버렸잖아요. 아파트는 안 되고 단기 임대주택도 안 되고 지금 10년만 돼요. 10년. 장기. 그것도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이런 것들만 등록 임대주택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분양권. 분양권은 중과 판정할 때는 이제 21년부터 포함하죠. 이제는. 제가 이제 세무서에 조사 때문에 갔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그냥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양권. 내가 지금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법이 뭐 이러냐 막 이러면서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입주권 당연히 포함돼요. 그리고 상속주택은 이미 아시겠지만 5년 내에는 주택수에서 빼집니다. 상속은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이거든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5년이 초과하면 5년 내에 못 팔면 예를 들어서 5년이 초과하면 지분율이 큰 사람의 주택으로 봐요. 지분율이 큰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법정 지분율이 n분의 1이다 보니까 누구 걸로 볼 거냐. 그러면은 거기에 거주한자, 뭐 장자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보면 돼요. 그 농어촌 주택은 면적과 가액 등 일부 요건 충족한 걸 제외하고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취득세는 제외하고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예외 대상이 있지만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이것도. 그리고 주택수에서 취득세에서는 제외돼요. 네. 근데 예외 대상이 있다는 건 포함되는 것도 있다는 거고 동거 봉양을 위한 합가 이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할 때는. 그리고 독립세대로 봐요. 이거는. 동거 봉양으로 인한 합가는. 그래서 취득세도 제외돼요.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해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컨설팅이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의외로 가면. 네,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틀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2년 보유 비과세 및 거주 비과세. 다주택자는 중과 없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중과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요약한 거라서 보시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 신고 납부 기한. 이것도 부동산 가끔 보면은 신고 납부 기한 때문에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간주취득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간주취득세 소명한 건 중에 하나가 6월에 주식을 이동했고 부동산은 7월에 잔금 치렀어요. 근데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금을 3월에 내셨어요. 대신에 잔금을 전부 6월 말에 치렀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식 이동을 하려고 보니까 아직 등기가 안 됐는데 잔금은 다 치렀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되어 있다. 그럼 이거는 과세됩니다. 간주취득세가.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예. 저희가 이거는 2020년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취득세는 양도 및 취득 시기가 잔금 지급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죠. 우리 양도 시기니까. 우리 부동산은 잔금을 줬거나 등기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죠. 둘 중에 빠른 날로. 두 번째는 소유권 보존, 그러니까 지은 거예요. 이거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끔은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 등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녀한테 증여할 때 부동산으로 볼 거냐
아니면 분양권으로 볼 거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사용 승인하거나 실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부동산입니다. 이거는 부동산 증여가 돼요. 그리고 뭐 사용 검사 받은 날 중 빠른 날 대부분이 실제 사용일이 많아요. 아파트는. 그래서 실제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제 내야 돼요. 안 그러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현물 출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할 때도 취득일이 언제냐면 법인 설립 등기일이에요. 등기일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돼요. 그리고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뭐든지. 종부세 마찬가지. 그래서 실질 소유자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소유자로 합니다. 이때 조금 이제 애매한 게 법인 전환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법인 등기는 5월 31일 날 됐고 부동산 등기는 6월 1일 이후에 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재산세는 그렇다 치고 종부세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예전엔 주택도 법인 전환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실질 소유자가 분명하면 그거대로 갑니다. 근데 불분명하면 공부상 소유자로 가요. 근데 공부로 들여다보니까 6월 넘어서 했잖아요. 그럼 개인한테 과세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주의하셔야 되고 매년 9월 13일부터 30일까지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냅니다. 그다음에 건축물을 먼저 내죠. 이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은 반반씩 나와요. 토지 건물 합쳐서. 예전에는 주택 가격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택 가격이 있잖아요. 개별 주택 가격이란 거 들어보셨죠? 주택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반반씩 나옵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에요. 그냥 돌아가신 날이에요. 등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취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 취득일은 그냥 상속 개시일이에요. 상속 개시일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사망 진단서 쓰잖아요. 그 날입니다. 증여세는 부동산이니까 등기일 또는 사실상 소유권 취득일, 건물 사용 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용일. 이거는 이제 보존 등기할 때. 네. 그래서 취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증여세는 등기가 돼야만 비로소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증여하면 증여 등기를 법이 바뀌기 전에 해야 돼요. 만약에 22년 안에 하겠다. 그러면 12월 안에 등기가 완료돼야만 그때가 증여일입니다. 계약서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양도는 당연히 대전제가 잔금 청산일. 그리고 명의개서일. 명의개서는 아시죠? 명의개서 대상 자산들. 우리가 흔히 하는 주식. 그건 명의개서일이에요. 중 빠른 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특수관계를 따질 때는 명의개서일과 잔금 청산일 사이에 한 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예요.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잔금을 나중에 치렀는데 명의개서로 주식이 옮겼다 생각하고 특수관계 되면 안 돼요.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기 할부 조건이 있어요. 길게 내는 거. 그거는 등기 접수일이 더 빠르겠죠. 아무래도. 등기 접수일 또는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장기 할부니까 대금 지급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예정신고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거는. 확정신고는 다음해 5월까지. 근데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있어요. 예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22년에 그러면 사전증여를 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취득세가 내년부터 개정되기 때문이죠. 23년부터는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바꾸니까 이 시가인정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특정 다수인 간에 거래되는 가격 없다. 그러면 전 6개월 후 3개월 안에 감정평가, 공매, 경매, 기타 등등 이런 거 있죠. 대신에 둘 이상이어야 돼요. 그렇죠?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2월 과세가 연장되죠. 내년부터는. 그래서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해서 10년간 못 판다. 그러니까 매매를 목적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올해 또 하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평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성 등에 의해서 입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법에서 이걸 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모든 자산은 감정평가해서 해라 이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다투고 있어요. 소송 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증여할 때 시가라는 개념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다 보니까 실제로 결정기간 내에 감정평가 나와요. 요즘은. 결정기간이 증여는 신고기한 끝나고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총 합치면 9개월이에요. 이게 참 애매한 게 우리가 결정 기간 내에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속이나 증여나. 근데 그 법령에 보면 조사가 필요하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결정 안 해줘요. 그냥 우리는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조사 나올까? 이걸로 끝났나? 근데 이거 할 때는 결정 기간 안에 나오더라고 실제로. 딱 기간이 되니까 나와요. 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입법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다툼이 있어요. 현재는. 근데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어쨌든 불복을 갈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방세법이 신설된 거예요. 21년에. 신설돼서 여기 보면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취득세 시가 인정액은 과연 어떤 법률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지방세 10조 2입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 등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 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래요. 그걸 알 수가 있나? 모르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매매 사례가액 이런 것들을 다 시가 인정액으로 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 대신에 시가 표준액 1억 이하 이런 데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예. 여기는 시가 표준액도 아니고 둘 중에 선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과세 표준을 감정가액으로 하려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결과를 첨부해라. 이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취득세 때문에 감정평가를 또 많이 하겠죠. 그래서 또 감정평가 법인이 요즘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걸 만들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요즘 사실 누가 이제 없잖아요. 모든 게 다 이제 시세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이 법대로 2023년 1월 1일에 시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또 다시 뭐 연장되거나 이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시를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공개 자료에 있는 거를 이제 캡처 뜬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누구 귀하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래서 상증서법에 따라서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상속 개시 및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데 귀하는 이제 안 한 거죠. 기준시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년부터 여기 보면은 쭉 나오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평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부과 결정 과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고를 해도 그걸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세무사들끼리 얘기하는 어떤 카톡에서 가장 많은 게 그거예요. 왜 빨리 결정 안 해주냐 이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결정을 안 해주면서 한 2년, 3년 후에 조사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 안 해주고 조사 나오는 게 맞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 안에 결정해야 되지만 다만 하고 나와 있고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너무 일방적인 어떤 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는 보면 20년 11월이니까요. 9개월 이내에 나온 거에 딱 결정 기간 내에 나와서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평과세를 구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사 착수해가지고 실제 감정평가하고 개최해서 결정하고 통제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 저희도 실제로 이게 나왔어요. 저희는 뭐가 나왔냐? 주식이 나왔습니다. 주식.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 이 사건은 뭐 이 사건 당사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심판을 거쳐서 지금 소송에 가 있어요.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그리고 저희도 일단은 이제 주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부동산 과다법인을 상담하실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는 미리 다 얘기를 했고 감정평가하면 이만큼 나오는데 세금 이만큼이다. 근데 기준시가라면 이만큼 나오고 세금 이만큼이다. 이거 해도 나중에 감정평가하면 가산세 없다. 선택하게 하는 거죠. 대표님이 이거 선택하셨거든요.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누가 이걸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나왔어요. 그래서 요 절차를 거쳐가지고 실제 했습니다. 했고
과세도 됐어요. 그래서 이미 다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부연납 신청도 다 끝났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불복을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럼 나는 운이 없어서 안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어딨어요, 법이. 그렇죠? 아예 법에 올리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보완이 필요하겠죠, 입법 보완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가 컨설팅 현장에서는 제가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왜 법인 컨설팅을 할까? 가직을 왜 없애지? 주식을 왜 자녀한테 자꾸 주라고 할까?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지속 가능한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컨설팅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개인의 또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컨설팅을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자산이나 막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넘겨줄 수 있을지.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컨설팅 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금 하나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 이 법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 100년 기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다라는 소명감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또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A는 B가 아니다. 이건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기서 막 이렇게 강의한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안에 숨어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저뿐 아니고 다른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죠. 강의를 듣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은 정말 힘들거든요. 현장도 힘들고 내년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저보다 뭐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시겠지만 2023년이 되면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어떤 기업들을 도와준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컨설턴트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좀 해주시면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끝으로 이거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 가면 법인의 지속 가능성은 별로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제조업 어떻게 될지 몰라. 내 자식한테 이거 안 물려주고 싶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자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요거 하나 모았는데 이건 좀 잘 주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를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뭐 더 질문은 없으실 테니까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